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화요일 뉴스나우 시작합니다. 8월 1일 미국의 상호관세 25% 부과를 앞두고 협상 가능 날짜가 사흘이 남았습니다. 31일 미 재무장관과의 통상 협의를 위해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향했는데요. 산업부 장관과 통상교섭본부장의 외교부 장관까지 최종 담판을 위해 총집결하고 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승은 기자, 구윤철 부총리가 미국으로 향하면서 어떤 말을 했습니까? 네, 10시 반쯤 구윤철 부총리가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과의 통상협의를 위해 워싱턴으로 향하면서 기자들 앞에 섰습니다. 구 부총리의 말을 들어보시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한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구 부총리는 상호관세 25% 발효 하루 전인 31일 스웨덴에서 진행되는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을 마치고 돌아오는 베센트 장관과 최종 담판을 지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의 행보도 숨가쁘게 진행됐다고요? 그렇습니다. 스코틀랜드로 갔던 김정관 산업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다시 워싱턴 DC로 돌아왔습니다. 두 사람은 스코틀랜드에서 트럼프를 수행하던 러트닉 상무장관, 그리어 무역대표부 대표와 협상을 이어갔습니다. 24일 워싱턴 DC에서 러트닉을 만났고 25일 뉴욕 자택에 이어 스코틀랜드에서도 만난 겁니다. 두 통상수장은 31일 한미 재무장관 만남을 앞두고 오늘 추가 협상을 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31일 루비오 국무장관과 만납니다. 네, 그런데 김동관 한화 부회장이 미국으로 갔다는 소식도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보시는 화면은 한미-조선협력의 상징처럼 떠오른 사진입니다. 한미-조선협력 1호인 미 해군 함정 윌리 시라오입니다. 녹슬고 틀어진 배가 거제로 와서 하나오션의 6개월 정비 끝에 세배처럼 탈바꿈했습니다. 미국이 중국의 바닷길 장악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 선박 건조의 28%를 차지하는 우리 도움이 필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선박 공동 건조와 기술 이전, 인력 양성 협력이 모두 가능한 건 한국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협상 지렛대로 우리 정부가 제시한 조선산업 협력 프로그램, 일명 마스가를 측면 지원하기 위해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미국으로 갔습니다. 하나그룹은 올해 초 1억 달러를 투자해 미국 필리 조선소를 인수했습니다. 앞서 일본과 유럽연합은 미국과 상호관세 15%로 협상을 타결지었습니다. 특히 제조 파급 효과가 높은 데다 우리와 미국 시장에서 경합하고 있는 자동차 역시 15%로 합의했습니다. 하지만 일본과 유럽차가 2.5% 관세를 물고 있었던 점, 지명도 등을 감안하면 우리 가격 경쟁력 유지를 위해서는 12.5%로 낮춰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게다가 일본이 우리 돈 759조 원, 유럽연합이 831조 원에 이르는 투자를 약속한 점도 압박 요인입니다. 트럼프는 또 최근 일본과의 협상 타결을 언급하면서 쌀 시장 개방이 아주 컸다고 콕 집어서 말하면서 농축산물 개방 압력을 높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YTN 이승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오늘 국무회의에서 올해가 산업재해 사망 근절의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언급한 가운데 대통령실이 관련 브리핑을 엽니다. 현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규현 홍보수석입니다. 국무회의가 오늘 오전 열렸습니다. 이번 국무회의에서는 중대재해 근절 대책 등을 주제로 심층토의가 1시간 20분가량 진행됐습니다. 국무회의 심층토론이 생중계된 것은 역대 정부 사상 처음입니다. 이날 토의는 대통령이 관계부처 장차관들과 토의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대통령은 국무회의에 앞서 중재대의 근절 대책은 국민 모두에게 가감없이 알려야 할 사안이라며 토론 과정을 여과 없이 생중계하라고 지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날 심층토의는 KTV 채널과 유튜브를 통해 편집 없이 모두 송출됐습니다. 당초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내용은 가급적 폭넓게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는 뜻을 여러 차례 밝힌 바 있습니다. 일부에서 단계적 녹화와 부분 공개를 하자는 의견도 있었지만 이날 국민에게 공개하라고 지시하셨습니다. 이날 심층토의 생중계는 일단 일회성 조치지만 앞으로 여러 상황을 고려해 공개 횟수와 범위를 확대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네, 국무회의가 지금 진행되고 있어서 네, 이규현 홍보수석의 이야기를 들으셨습니다. 오늘 국무회의에서 중대재해 근절 대책 관련 심층 토론이 있었는데요. 사상 처음으로 심층 토론이 생중계됐다는 데 대한 의미를 전했고요. 그만큼 이재명 대통령이 중대재해 대책 근절 대책과 관련해서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관련 소식 추가로 들어오는 대로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과 중국이 3차 고위급 무역 협상 회의를 시작하고 관세 유예 추가 연장 등을 논의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시장 개방을 압박하고 나섰고 미국과 합의하지 못한 나라들에는 15에서 20%의 관세가 부과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워싱턴에서 신윤정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열린 미중 3차 고위급 무역협상 첫날 회의는 5시간 넘게 이어졌습니다. 미국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부 장관이, 중국에선 허리펑 국무원 부총리 등 협상단이 나섰습니다. 현지 시간 29일 오전 협상을 재개하는데 다음 달 11일 만료되는 고율의 관세 부과 유예 기간을 3개월 더 연장할지 결정할 것으로 보입니다. 외신들은 세계 1, 2위 경제대국이 무역전쟁 완화를 위해 관세 휴전을 연장할 경우 트럼프 2기 첫 미중 정상회담 개최가 쉬워질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협상이 진행 중인 상황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중국을 향해 시장 개방을 압박했습니다. Japan opened up the country. They opened up to our cars, even to rice. Rice was a big deal. I'd love to see China open up their country. We're dealing with China right now. 트럼프 대통령은 또 미국과 무역 협정을 체결하지 않은 대부분의 교역 상대국들은 곧 15%에서 20% 수준의 관세를 부과받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용되는 국가는 약 200개국이며 15에서 20% 관세는 그 나라들이 미국에서 물건을 팔 때 치러야 할 비용이라고 설명했습니다. I would say in the range of 15 to 20%. Probably one of those two numbers. 이런 관세율은 트럼프가 지난 4월 상호 관세율 하한선으로 제시했던 10%의 최대 2배 수준입니다. 일본과 유럽연합 등이 대규모 투자를 통해 타결한 15% 관세율이 새로운 최저선의 기준이 되는 모습입니다. 워싱턴에서 YTN 신윤정입니다. 지난 22일 미일 관세 협상을 타결한 아카자와 료세이 일본 경제재생상이 협상 하루 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의 자택에서 3시간에 걸친 예행 연습까지 했다고 아사히 신문이 보도했습니다. 협상단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과의 면담에서 일본 측이 협상 카드를 꺼낼 때마다 1%포인트씩 상호관세 세율을 내리는 식으로 이야기가 오갔고 결국 상호관세는 25%에서 15%로 조정됐습니다. 앞서 러트닉 상무장관은 협상용 카드는 조금씩 잘라라, 그것 대신 이것을 달라라고 말하는 것이다라고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에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극한 폭염의 기세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서울은 엿새째 폭염경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고산지대인 강원도 태백에도 폭염주의보가 내려졌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혜윤 기자, 태백은 그래도 비교적 서늘한 지역인데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 또 폭염특보가 내려졌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상청이 오늘 오전 10시에 강원도 태백에도 폭염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해발 900m 고지대인 태백은 여름에도 비교적 선선해서 휴가철 명소들이 모인 곳입니다. 하지만 최근 기후변화로 이 지역 기온이 오르면서 지난해에 이어서 올해도 연이어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올해는 지난해보다도 사흘가량 빨리 폭염주의보가 발령된 상태입니다. 이로써 현재 제주도 한라산을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방에 폭염특보가 내려졌습니다. 특히 산간과 해안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지방에 폭염경보가 발효 중입니다. 또 서울은 엿새째 폭염경보가 유지 중인 가운데 오늘도 낮 기온이 3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에도 한반도 상공으로 더위를 몰고 오는 고기압이 확장해 당분간 35도를 웃도는 심한 폭염이 지속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온열 질환의 발생 위험이 커지고 있는 만큼 기온이 높아지는 낮 시간대에는 장시간의 외출을 피하고 충분한 수분 섭취와 함께 야외 작업장에서는 휴식 시간을 준수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과학기상부에서 YTN 정혜윤입니다. 집중호우 이후 이어진 무더위로 지난 27일에만 전국에서 97명이 온열 질환으로 응급실을 찾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온열 질환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는 사망자는 없었습니다. 이로써 올여름 누적 온열 질환자는 2,454명으로 늘었고 이 가운데 11명이 사망했습니다. 지난 27일 하루 폐사한 가축은 돼지 601마리, 가금류 2만 1,131마리 등 총 2만 1,732마리였으며 누적 폐사 가축 수는 103만 5,859마리에 달합니다. 지난 폭우로 경기 북부에서 발생한 실종자 가운데 2명이 아직 발견되지 않으면서 소방과 군경이 열흘째 수색 작업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폭염 경보가 발령된 가운데에도 1000여 명이 투입돼 실종자를 찾고 있는데요. 현장에 나가 있는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표정우 기자. 네, 경기 가평군 실종자 수색 현장입니다.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그늘 하나 없이 햇볕이 내리쬐는 상황에서도 실종자 수색이 한창입니다. 수색대원들은 보트에 탑승해서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북한간 일대를 탐색하고 있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이시는 보트 위에 있는 장비를 수중에 내려 음파를 쏜 뒤 되돌아오는 신호를 분석해 물체나 지형을 탐지하는 방식입니다. 오늘 새벽 6시 반부터 재개된 수색 작업엔 소방과 군경 등 모두 1,014명이 투입됐습니다. 소방은 신청평대교부터 팔당댐까지 구간을 중심으로 수중 수변 수색을 하면서 실종자를 탐색합니다. 또 부유물 수색을 위해 드론까지 띄웠는데 오늘은 깊은 물속까지 탐색할 수 있는 수중 드론도 투입합니다. 네, 현재까지 남은 실종자는 모두 2명인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번 폭우로 경기 북부 지역에서 실종자 2명이 발생하고 6명이 숨졌습니다. 포천에서 1명이 숨진 것을 제외하면 경기 가평에서 모든 인명피해가 집중됐는데요. 현재 남은 실종자는 40대 여성과 50대 남성입니다. 40대 여성은 마일리에 있는 캠핑장을 찾았다가 실종된 일가족 가운데 어머니로, 큰아들은 구조됐지만 아버지와 둘째 아들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50대 남성은 덕현리에서 급류에 휩쓸린 걸로 추정됩니다. 네, 폭염으로 수색 작업도 힘들 것 같은데요. 가평 일대 날씨는 현재 어떻습니까? 네, 지금 여기 경기 가평은 기온이 섭씨 30도를 가뿐히 넘고 있습니다. 습도도 높아서 그늘에 있어도 땀이 날 정도인데 오늘은 최고 35도까지 올라간다는 기상 예보도 있습니다. 실제 소방은 수색 작업 중 가장 큰 어려움이 찌는 듯한 더위라고 설명했습니다. 수색 작정 지역은 대부분 그늘이 없는 하천이라 금세 지치는데요. 수색이 장기화되면서 대원들의 체력 부담이 커지는 걸로 전해집니다. 소방은 대원들의 건강을 위해 하루 중 기온이 가장 높은 시간대인 낮 12시부터 오후 3시까지는 수색을 잠시 중단하고 있습니다. 또 수색구역마다 현장 안전관을 배치해서 온열 질환이나 안전사고가 없도록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경기 가평군 실종자 수색 현장에서 YTN 표정우입니다.
지난 16일 닷새간 쏟아진 극한 호우로 인한 사망자가 1명 추가됐습니다. 행정안전부가 발표한 국민안전관리 1일 상황 보고에 따르면 어제 광주 북구에서 실종됐던 1명이 사망한 것으로 확인되면서 사망자가 24명에서 25명으로 늘었고 실종자는 4명에서 3명으로 감소했습니다. 지역별 사망자 수는 경남 13명, 경기 7명, 충남 3명, 광주 2명 등입니다. 공천 개입 의혹을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김건희 특검의 소환 통보에 불응했습니다. 곧장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 오전 10시 소환을 다시 통보했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우종훈 기자. 네, 김건희 특검 사무실 앞입니다. 네, 특검이 윤 전 대통령에게 내일로 소환을 다시 통보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김건희 특검은 오늘 오전 10시로 예정됐던 1차 소환 조사에 윤 전 대통령이 응하지 않자 곧자 소환을 다시 통보를 했습니다. 이 특검은 윤 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면서 내일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수사협조 요청서를 서울구치소장에게 송부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아직 김건희 특검 측에 변호인 선임계도 내지 않았고 건강상 이유로 출석이 어렵다는 입장을 유지할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이 지병이 악화되면서 거동이 힘든 상황이라는 건데 내란 특검의 소환과 재판에 나오지 않고 있는 것과도 같은 취지입니다. 윤 전 대통령이 이번 소환에도 불응할 경우 김건희 특검이 강제 구인 절차를 고려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오지만 윤 전 대통령이 앞선 내란 특검의 이딴 구인 시도 등에 모두 응하지 않은 만큼 시도하더라도 실현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네, 윤 전 대통령 부부의 공천 개입 의혹 관련 조사도 이어지고 있죠. 그렇습니다. 명태균 씨로부터 받은 대선 여론조사 대가로 윤 전 대통령 부부가 지난 2022년 재보궐선거 때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 조사에 우선 초점이 맞춰진 상황입니다.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기존의 입장을 뒤집고 특검 조사에서 당시 윤 전 대통령과 통화한 사실을 인정한 거로 파악이 됐습니다. 지난 2025년 5월 취임식 전날이었죠. 윤 전 대통령과 명태균 씨 통화 내용이 공개되면서 논란이 됐는데 이날 윤 전 대통령과 통화했다고 말한 겁니다. 또 이보다 며칠 전에는 비서실장이던 고 장제원 의원이 전화해서 김영선 공천이 당선인의 뜻이라는 취지의 말을 했다고 진술한 거로도 파악이 됐습니다. 이 특검은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자택과 사무실도 어제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이 대표가 윤 전 대통령 부부와 공모해서 당의 공천 업무를 방해했다고 의심하고 있는데 이 대표 측은 시종일관 떳떳한 입장이라면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다음 주 김건희 여사 조사를 앞두고 어제는 오빠 김진우 씨를 소환했죠. 네, 그렇습니다.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는 어제 오후 4시부터 8시간 동안 특검의 조사를 받았습니다. 지난 25일 양평 공흥지구 특혜 의혹으로 김진우 씨와 모친 최은순 씨를 압수수색했었는데요. 특검은 김진우 씨를 상대로 이 공흥지구 의혹 외에도 압수수색 중에 장모의 집에서 발견된 목걸이에 대해서도 추궁했을 거로 보입니다. 이 김진우 씨 장모도 어제 소환이 됐었는데 김 씨와 대질 조사까지는 이루어지지 않은 거로 전해졌습니다. 발견된 목걸이는 김 여사가 지난 2022년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거로 추정되는 물건인데 6천만 원이 넘는 거로 알려진 목걸이가 재산 신고 목록에 포함되지 않아서 축소 신고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김 여사 측은 이게 모조품이라서 문제가 되진 않는다는 입장인데요. 그러나 의혹이 불거졌을 당시엔 지인에게 빌린 거라는 대통령실 해명이 있었던 만큼 특검은 해당 목걸이가 진품인지를 비롯해서 순방 때 착용한 게 맞는지 등을 살피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김건희 특검에서 YTN 우종훈입니다.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구속영장을 청구한 내란 특검팀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재소환하기 전 압수물 분석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조태용 전 국정원장도 최상병 특검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는 등 윤석열 정부 당시 고위공직자를 대상으로 전방위적인 수사가 펼쳐지는 모습인데요. 현장에 취재기자 나가 있습니다. 김철희 기자. 네, 내란 특검 사무실에 나와 있습니다. 네, 윤석열 정부 국무위원들을 향한 수사가 속도를 내는 것 같습니다.
네, 내란 특검은 어제 이상민 전 장관에 대해 내란 중요 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위증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특검이 내란 중요 임무 종사 혐의로 첫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나머지 국무위원 수사에도 영향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당장 거론되는 인물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인데요. 한 전 총리는 지난 2일 특검 사무실에서 소환 조사를 받았고 지난 24일에는 자택 등에 대한 강제 수사도 이루어졌습니다. 특검은 한 전 총리 재소환이 필요하다고 보고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시기를 정한다는 입장인데 혐의를 계속 부인할 경우 영장 청구 가능성도 점쳐집니다. 네, 조태용 전 국정원장은 최상병 특검 사무실에 출석했다고요. 네, 조 전 원장은 오전 9시 20분쯤 직권남용 피의자 신분으로 최상병 특검팀에 출석했습니다. 대부분 질문에 말을 아꼈는데요. 출석 당시 상황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경로한 거 직접 보셨습니까? 성실하게 조사받겠습니다. 보고 받고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의 경로가 있었던 거로 알려진 수석 비서관 회의에 국가안보실장 자격으로 참석했던 인물입니다. 그간 조 전 원장은 윤 전 대통령이 회의에서 최상병 순직 사건 관련 보고를 받지 않았고 경로도 없었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다른 참석자들이 특검에 출석해 VIP 경로설의 실체를 인정해온 만큼 조 전 원장도 입을 열지 주목됩니다. 한편 특검은 내일 박진희 전 군사보좌관을 재소환한 뒤 목요일에는 이시원 전 공직기강 비서관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입니다. 네, 이른바 구명 로비 의혹도 특검 수사 대상인데 수사가 진척되고 있습니까? 네, 먼저 구명로비 의혹의 당사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은 조금 전 특검 사무실을 방문해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습니다. 오후에는 김건희 여사를 통해 구명로비 의혹을 벌인 것으로 의심받는 이종호 전 블랙펄 인베스트먼트 대표가 포렌식 작업을 참관합니다. 현재 특검은 이 전 대표가 속해 있던 멋쟁해병 대화방이 임 전 사단장 구명로비의 주요 통로 역할을 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는데요. 이와 별개로 특검은 기독교계나 군인맥 등도 구명로비에 가담한 것은 아닌지 수사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YTN 김철입니다. 오늘 국회에서는 국토교통부 김윤덕, 문화체육관광부 최휘영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검증대에 올랐습니다. 여야는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을 놓고도 첨예한 대치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국회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황보혜경 기자. 네, 국회입니다. 네, 오늘 청문회에서는 어떤 내용이 주요 쟁점입니까? 네, 오늘 국회에선 최희영 문체부 장관 후보자와 김윤덕 국토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특히 최희영 후보자에 대해 날선 검증에 나섰습니다. 신고한 재산만 247억 원에 달하는 최 후보자는 자녀 취업 특혜와 미국 영주권 편법 취득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최 후보자의 장녀는 2016년 아버지가 대표로 재직했던 네이버 미국 자회사에 입사한 뒤 2019년 2월 미국 영주권을 취득했고 같은 해 퇴사했습니다. 이른바 아빠 찬스 의혹을 제기한 야당에 최 후보자는 딸이 당시 회계법인 입사가 이미 확정돼 있었지만 친구 추천으로 회사에 지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후보자의 자료 제출이 부실하다는 점에선 여야가 한 목소리로 비판했습니다. 한편 김윤덕 후보자에 대해선 국토 부동산 분야 전문성이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김 후보자는 이재명 대통령의 당대표 시절 사무총장으로 호흡을 맞춘 삼선 현역 의원인데요. 국민의힘은 정책 역량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습니다. 또 장녀에게 아파트 전셋값 6억 5천만 원을 지원하면서 증여세를 내지 않고 재산 신고를 누락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습니다. 김 후보자는 세 딸이 함께 생활할 수 있도록 부양 목적에서 지원한 거란 취지로 해명했습니다. 자금 출처 등 관련 자료 제출 요구엔 검토해보겠다면서도 민감한 개인정보는 제출이 어렵다고 답변했습니다. 민주당은 야당의 발목 잡기를 단호하게 거부한다며 능력과 자질을 중심으로 철저하게 검증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오늘 두 후보자의 청문회가 마무리되면 낙마한 교육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들을 제외한 이재명 정부 초대 내각 인사 청문회가 일단락됩니다. 네, 민주당이 쟁점 법안 철회에 속도를 내면서 여야 간 긴장감도 높아지고 있죠.
네, 민주당은 이른바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 등 예고했던 쟁점 법안 처리를 본격화했습니다. 이들 법안은 민주당 단독으로 각각 상임위 전체 회의와 법안 소위를 통과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아침 정부와 실무 당정 협의를 열어 법인세 인상과 대주주 기준 강화 등 전 정부의 부자 감세 정책을 되돌리는 방안도 논의했습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의 실정이 지금의 경제 위기를 가져왔다며 국민의힘은 갈등 조장을 멈추고 조세 정상화에 동참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지난 2년간 법인세는 41조 원이나 줄었습니다. 사상 처음으로 근로소득세가 법인세를 넘어섰습니다. 국민의힘은 재정위기, 세수 파탄 사태의 공범을 넘어 주범입니다. 이에 대해 국민의힘은 입법 독재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송원석 원내대표는 오늘 아침 회의에서 단독 처리는 여야 간 최소한의 신뢰마저 내팽개친 기만적인 행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관세 협상 등 대외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되면 기업 투자와 고용이 위축되고 한국 시장에 대한 국제적 신뢰도 훼손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 같은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결국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큽니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과 상법 개정안 등 쟁점 법안을 다음 달 4일 본회의에서 처리한다는 방침입니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로 맞서겠다는 입장이지만 개시 24시간 뒤 민주당이 표결로 종료시킬 수 있어서 실효성은 크지 않습니다. 민주당은 이 밖에도 윤석열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했던 방송 3법 등 주요 법안들 처리도 예고하고 있어 여야 간 대치는 더욱 격화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국회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각이 살아있는 정치평론 시사정각 시작합니다. 오늘도 각이 서는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오늘도 특검 이야기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공천 개입 의혹과 관련한 특검 조사에서 그동안 해왔던 주장을 뒤집은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최근까지 윤 전 대통령과 윤상현 의원 공천 개입과 무관하다 이런 입장을 밝혀왔는데 과거의 목소리를 먼저 좀 들어보겠습니다. 내가 상현이한테 내가 한 번 더 얘기를 할게. 제가 공관위원장이니까. 그런 당에서 진행하는 공천을 가지고 제가 왈가불가할 수도 없고 좀 더 바람직하게 하게 해달라고 저한테 막 부탁하는 경우는 있지만 그런 경우에도 원리 원칙에 대한 얘기만 했지 누구를 공천을 주라 이런 얘기는 해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원칙과 기준에 의해서 하지 어떤 대통령 할아버지가 전화해도 휘둘리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 대통령이 김영선을 공천 줘라 저한테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자, 지금 보신 게 과거의 발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저 때만 해도 대통령이 누구 이제 공천을 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렇게 밝혔는데 어제 그 진술이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 그 어제 진술이 사실일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은 피고인으로서의 방어적인 논리를 바꾼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경우 본인에게 불리한 진술이 되고 그것을 자신의 진술로 했다면 그것이 더 신뢰성이 높은 진술이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결국은 본인에게 유리한 진술에 대해서 방어 능력을 많이 훼손하는 지금 상황이 됐다. 진술 번복이라는 것은 그런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윤석열 피고인과 윤상현 의원의 말 중에 저는 진짜 어처구니가 없는 게 원리 원칙만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국민의힘의 원리 원칙은 김영선입니까? 특정인의 이름을 얘기해놓고 원리 원칙만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말도 되지 않는 것이고 그것은 만약에 원리 원칙이었다면 김영선 전 의원이 원리 원칙이었다 이렇게 해석되는 부분이라 좀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리고 그 어제 윤상현 의원이 진술을 했다고 하는 부분 중에
고인이 된 장제원 전 의원에 대한 언급이 또 있었더라고요. 근데 이제 뭐 이미 고인이 됐기 때문에 장 전 의원의 의사는 확인할 수가 없는 그런 상태가 됐는데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가 좀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결국 한 번이 아니고 여러 번 어떤 그 연락을 했다라거나 아니면은 우리가 얘기하는 쓰리 쿠션 직접적으로 하지는 않고 누군가를 통해서 어떤 의견을 들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결국 다각도로 어떤 그 공천 개입 여부를 확인하는 취지다라고 여겨지는 것 같은데요. 다만 지금 그러면은 윤 전 대통령이 받고 있는 혐의가 무엇인가? 형법상 업무 방해죄 혐의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사실 공천 개입과 관련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형사 처벌을 받았는데 그때는 현직 대통령이다 보니까 공선법상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다는 취지로 해서 형사 처벌을 받은 반면에 이번 사안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취임하기 이전 당선인 자격에서 전화를 받고 전화를 했다라고 하다 보니까 특검 같은 경우에는 형법상 업무방해죄로 지금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형법상 업무방해죄라는 건 뭐냐면은 허위 사실을 적시하거나 위계 또는 위력으로 사람의 업무를 방해했을 때에 형사 처벌이 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얘기하는 것처럼 윤상현 의원은 누구죠? 그 당시 국회의원 재보궐선거의 공천관리위원장입니다. 그럼 공천관리위원장의 업무가 뭐죠? 공천 업무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말씀드렸던 그 업무 방해죄의 어떤 그 업무는 타인의 업무를 방해해야 되는데 자기의 업무를 방해를 당했는데 어떻게 피의자가 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상당히 코미디 같은 상황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금 특검의 논리는 뭐냐면은 윤 전 대통령이 공천관리위원장에게 전화를 했고 그러한 것이 윤 전 대통령이 업무방해죄가 성립되기 때문에 그걸 들어준 윤상현 의원이 공범관계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내가 사장인데 우리 직원들이 위에서 뭐라고 해오고 있어서 그거 내가 생각해보고 들어줘. 그 들어준 것 자체가 내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과 똑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런 식으로 해서 법원이 압수수색 영장도 하고 불러서 조사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 부분을 기소할 수 있을지 법적인 본질을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지금 법적으로 이걸 기소하기가 힘든 부분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 두 가지 정도를 좀 짚어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는 법원이 영장을 발부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희가 가지고 있는 정보와 수사 주체가 가지고 있는 정보의 비대칭성은 상당히 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쪽에서 영장을 신청했고 그 영장을 법원에서 발부했다는 점, 이 점에서 우리 최 변호사님의 논리만을 지금 모든 논리에 적용할 수 있는 사안이다라고 보기에는 이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두 번째는 아까 사장이 본인의 이야기를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부분은 또 맞지 않는 게 거기는 민간입니다. 여기는 공공이고요. 그러니까 공공의 부분에서는 적용되는 부분이 배임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사실상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임이라는 건 경제적 이익이 결부돼야 아마 형사처벌하고 직접 연결이 될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분명한 배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적 이익을 얻지 않았다면 배임죄로 처벌하기는 좀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른 처벌할 수 있는 법적 조항을 지금 찾고 있고 그걸 적용하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말씀드렸듯이 배임죄는 재산 범죄예요. 공천이 재산입니까? 그러니까 경광부회란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업무 방해가 되려고 하면은 타인의 업무를 방해를 해야 되는데 결국 윤 대통령이 그러면은 윤상현 의원의 업무를 방해했다라고 그거는 어떻게 보면 억지로라고 한다고 하면 입법이 입론이 됩니다. 하지만 윤상현 의원은 외부로부터 압력을 받은 피해자가 되는 것이지 어떻게 그 연락을 받은 사람의 피의자가 되냐고요. 저는 그런 본질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 이런 부분이 과연 지금 어쨌든 특검이 열심히 조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하기 때문에 영장을 내준 것에 대해서는 일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최종적으로 법으로 기소를 할 수 있을지 기소를 냈을 때에 분명히 이와 같은 항변을 했을 때에 법원으로부터 유죄를 판결을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수사 주체가 열심히 한다고 영장을 내준다면 그건 법원이
굉장히 뭐랄까 편파적이다. 수사 주체를 인정으로 대하고 있다. 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기 예. 때문에 저는 맞지 않다. 분명히 법리에 근거해서 네. 영장은 나왔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지금으로서는 맞는 자세다라고 다만 생각합니다. 압수수색 영장은 소명 자체가 굉장히 낮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고 구속영장이 발부된 사안도 무죄가 나온 사안은 부지기수란 말씀드립니다. 예, 어떤 증거 또 어떤 법리에 근거를 해서 지금 윤상현 의원을 압수수색을 했는지 이 부분은 저희가 정확히 좀 그렇죠. 모르겠지만 나중에 정말 지금 변호사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죄목으로 좀 기소가 되는지를 좀 지켜볼 대목인 것 같고요. 그리고 윤상현 의원뿐만 아니라 어제는 이제 특검이 이준석 개혁신당 대표의 상계동 집 그리고 의원실을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이 대표가 공천 개입 의혹에 공범으로 지금 적시가 돼 있다고 하는데 자 특검이 이준석 대표가 당시에 좀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명태균 씨하고 어떠한 거래를 통해서 예. 특정인의 공천을 주는데 개입했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거는 뭐 경제적 이익은 없지만 정치적 이익이나 그 외에 다른 이익이 존재하는 배임 행위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예. 말씀드린 대로 배임은 형사적으로는 경제적 이익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배임을 처벌할 수 있는 조항이나 법적 논리를 개발해서 적용해야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수사를 하고 법리를 찾고 있는 거 아닐까, 판례를 찾고 있는 거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말씀드리면은 배임은 아무나 되는 게 아닙니다. 타인의 사물을 처리한 자만이 배임이 되는 겁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공관위원회의 업무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닙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비유적인 취지에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형사는 그렇게 지금 만만한 게 이준석 아닌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그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에도 결국 그 당시에 국민의힘의 대표였습니다. 그러면은 최종적으로 공천장에 도장 찍는 사람이 누구죠? 이준석 대표예요. 예. 이준석 대표가 본인이 공천장 찍고 본인의 업무인데 어떻게 거기에서 말씀드렸던 아까 업무 방해죄에 어떻게 보면 주체가 될 수 있냐고요. 예. 오히려 업무 방해죄를 외부로부터 피해를 받았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제가 이해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공천장에 도장 찍는 사람한테 전화를 받거나 했다고 해서 그것이 윤 전 대통령과의 공범이 될 수 있는지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그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이준석 전 대표의 정치적 입장과는 저는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으로 봤을 때 어떻게 공천장을 찍어주는 사람이 그 공천장을 도장을 찍었다고 해서 그것이 업무 방해죄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인지 저는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일관되게 지금 최 변호사님께서 얘기하시는 게 업무 방해죄에 해당되는가에 대한 의문이 근본적으로 좀 생기고 있다라고. 지금 압수수색 영장의 죄명이 업무 방해죄라고 지금 언론 보도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예. 법조인으로서 말씀드린 겁니다. 예. 자, 그리고 이제 이준석 대표가 지금 받고 있는 혐의 가운데 하나가 일명 7불사 회동. 이 부분이 좀 약간 미스터리로 좀 남아있는 부분이기도 한데 특검이 이 부분 좀 밝혀낼 수 있을까요? 근데 이 부분도 뭐가 죄가 되는지는 사실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예, 예. 실질적으로 이 부분과 관련해서 오히려 예를 들어서 명태균 씨가 어떤 공짜 여론조사를 했고 그 과정 속에서 본인이 지원을 하고 평소에 관계에 있었던 김영선 의원에 대해서 어떤 공천을 해달라라고 예. 하는데 그 부분과 어떤 관련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된다고 하면은 그 부분이 어떤 정치자금법 위반의 공범이라든가 이런 입론이 한다고 하면은 저도 어느 정도 법적인 논란에 대해서 어떤 설명을 할 수가 있겠는데 예. 지금 언론 보도를 보면은 지금 이준석 당 대표가 도장 찍는 사람이 업무방해죄의 주체가 된다는 식으로 해서 언론 보도가 나오기 때문에 언론 보도의 취재가 제대로 된 것인지 저는 근본적인 의문이 있어서 이 부분에 수사를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 맥락을 언론에서 좀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그러면 이제 어제 압수수색 관련해서 이준석 대표가 특검이 정치적인 그런 정치적으로 오해 살리를 안 했으면 좋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 그런 게 사실이 될 수도 있는 부분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 나온 것만 가지고 말씀을 계속 하시잖아요. 근데 제가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수사 주체가 가지고 있는 그 정보량과 저희가 갖고 있는 정보량의 차이는 엄청나게 큽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재판 결과가 어떻게 될 것 같냐라는 질문을 방송에서 받을 때도 저희가 그냥
알고 있는 범위 내에서라면이라는 그렇죠. 전제 하에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공천의 뒷거래가 있었을 가능성이 굉장히 많이 있고 거기에서 여러 가지 범죄 혐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지금 정치자금법이나 뭐 아니면은 선거법이나 이런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법리와 관련돼서 문제가 있을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업무 방해와 관련해서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상당 부분은 맞지만 또 다른 어떤 것이 있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법조인으로선 이 사안을 두고 추정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팩트를 가지고 어떤 법이 적용될 수 있는가 추정을 해본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공무원이라고 한다고 하면은 그 정치적 중립 의무를 위반했기 때문에 박근혜 전 대통령처럼 공선법 위반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 돈을 주고 받은 그 뒷거래가 있다고 하면은 그것은 말씀하신 것처럼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 외에 있다고 한다고 하면은 굳이 걸 수 있는 것이 업무방해죄. 그 외에는 적어도 제가 아는 법률적 지식으로는 뭔가 걸러도 걸릴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하나 지금 그 공직자 뭐 당대표가 하는 업무 중에 절반이 공천인데 공천 열심히 했다고 그것을 그 공선법으로 처벌할 수는 없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결국은 지금 언론 보도에도 보면은 윤 전 대통령의 어떤 공천에 대한 관여, 그거에 대한 공범으로 적시됐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지금 그 민주당에서도 좀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어요. 도대체 지금 그 이준석 그 대표 지금 개혁신당의 대표가 받는 혐의가 무엇인지 저는 정말 알고 싶습니다. 그 칠불사회동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데 이게 이루어지진 않았다라는 게 지금까지 나온 결론인데 그렇게 되면 처벌할 조항이 없다는 말씀이시죠? 네, 아니죠. 거래가 이루어졌다면 말씀하신 대로 뭐 정치자금법이나 공선법과 관련해서 봐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좀 전에 뭐 열심히 했는데 처벌을 하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공천과 관련해서도 열심히 하면 처벌을 못하지만 그거를 사적 이익을 위해서 무언가를 하고 시스템을 무너뜨렸다면 그것은 의율할 수 있는 법률 조항이 있어야만 한다라고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저는 생각합니다. 있어야만 하지만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있어야만 하는 게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새로 지금 법을 만들어서 처벌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형사처벌이란 거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는 거를 제가 말씀드린 거죠. 지금까지의 보도만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부분은 제가 충분히 동의하는 부분이 있지만 그것만 가지고 얘기하기는 어려울 수도 있다는 말씀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알겠습니다. 드립니다. 어찌됐든 이제 해당 그 구체적인 법조항이 미비한 부분에 대해서는 두 분이 동의하고 계시는 부분인 것 같은데 일단 이 부분을 정말 특검에서 어떤 조항을 들어서 처벌을 하게 될지 기소를 하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되는 것 같고 오늘 그 김건희 특검에서는 윤 전 대통령에 대해서 첫 소환을 통보를 했는데 윤 전 대통령 또 나오지 않았습니다. 아마 이제 조사에 좀 응할 생각이 없어 보이는데 윤상현 의원이 지금 진술을 바꿨단 말이죠. 그러면 윤 전 대통령 측에서도 좀 다른 전략을 세워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국 이 부분에 있어 가지고는 뭐 사안 자체를 형사 사건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쟁점화하려고 한다는 그런 의도는 좀 읽히는 것 같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이미 지금 내란이라는 것으로 해서 기소가 된 상태에서 그게 기소가 된 것을 넘어서 구속이 된 상태에서 일일이 구속되기 전에는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수사에 임하고 재판에 임함으로써 나름대로의 어떤 구속을 피하려고 하는 전략이 있다고 한다고 하면 일단 이렇게 구속된 사안 자체에 대해서는 구속 자체가 정치적 탄압이다. 이런 프레임으로 하면서 재판 자체도 거부하고 나아가 특검에 대한 수사 자체도 거부하는 이런 트랙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요. 이러한 부분은 이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해서 또 이런 그 방향으로 갔던 것 같습니다. 최초에는 적극적으로 변호인을 선임해서 했습니다만 나중에는 재판 출석을 거부했고 나아가 이와 같은 구속 사건에 대해서는 변호인이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만 변호인도 다 사임하도록 했습니다. 결국 법원에서 그 국선 변호인을 선임한 다음에 재판을 끝까지 걸어갔던 부분인데요. 아마 박근혜 전 대통령이 밟았던 전철을 윤 전 대통령도 밟아갈 가능성 현실적으로 점점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사를 계속 지금 거부하고 있기도 하고 윤 전 대통령의 측근들 뭐 예를 들면 뭐 김계리 변호사라든가 아니면 뭐 심평 변호사 뭐 이런 사람들이 계속 뭐 구치소의 열악한 환경 이런 걸 계속 좀 공개하고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요. 법의 단죄와 관련된 것은 투쟁은 포기한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그래서
법의 단죄는 받고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정치적으로 부활하겠다. 정치 세력을 등에 업겠다. 이 그 의도를 노골적으로 지금 계략을 짜고 있는 거 아닌가. 저는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거에 이제 그 시기가 또 그 맞아떨어지는 이유가 지금 당대표 선거 중입니다. 그러면 본인의 정치 세력을 당의 중심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등에 업고 앞으로 정치적인 투쟁과 부활을 모색하겠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은 전한길 씨의 입당이라든가 지금 김문수 후보의 당대표 도전이라든가 이런 거와 긴밀하게 맞물려 있는 것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지금 뭐 전당대회 앞두고 있는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신천지 논란이 이제 홍준표 전 시장을 통해서 다시 좀 불러일으켜지면서 좀 혼란 속에 있는 것 같은데 지금 홍 전 시장이 계속해서 이제 신천지 신도 10여만 명이 당원 가입한 게 사실이고 이만희 교주에게 직접 들었다 이런 주장을 좀 거듭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십니까? 정계 은퇴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홍준표 전 대표가 얘기하는 것에 얼마나 우리가 그 신빙성을 둬야 될지는 상당히 의문이다라고 하는데요. 저는 두 가지 점에서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준표 전 대표가 그 이만희 신천지 교주로부터 그와 같은 사실을 들었다라는 자체는 저는 팩트라고 생각합니다. 듣지도 않아 놓고 들었다고 얘기하면은 그 자체로서 뭐 어떻게 보면 명예훼손이 될 수도 있는 것이죠. 그 반면에 이만희 어떻게 보면은 그 신천지 대표가 국민의힘에 10만 명 당원을 가입했다는 얘기, 그거는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훨씬 높다고 봅니다. 오히려 본인의 어떤 정치적 입장과 어떤 종교 교세를 어떻게 보면 강조하는 상황 속에서 10만 명이 아니고 훨씬 적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부풀렸을 가능성에 점을 치는데요. 만약에 거꾸로 진짜 이런 문제가 있었다고 하면은 본인이 그 대통령 후보가 나왔을 때 그때 문제를 제기를 했어야 되는 건 아닙니까? 나아가 그 무렵이 제가 알기로는 그 대구시장에 출마를 해서 본인이 그와 같은 그 선거운동을 할 때 전이었을 것으로 가능한 생각이 되는데 그렇다고 하면은 실질적으로 그 10만 명에 의해서 본인도 당선됐는데 혜택을 받은 건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건 없이 마치 어떻게 보면 신천지와 관련해 가지고 윤 전 대통령이 혜택을 보고 당선됐다라고 얘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어느 도단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저는 종교적으로 그것이 뭐 정통이네 아니면 이단이네 이런 걸 떠나서 설령 그와 같은 교단이 교인이라 한다 하더라도 정치적인 자유에 따라서 본인이 가입을 한다고 하면 그것이 무슨 문제이냐. 저는 그런 측면에서도 종교적 자유와 정치적 자유란 측면에서도 저는 그것이 무슨 문제인가라고 오히려 되묻고 싶습니다.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역사적으로 어마어마한 문제가 있죠. 종교 분리를 우리가 해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종교라는 것은 신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면은요, 좀 틀린 거에 대해서도 맹목적으로 될 수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왜곡된 종교에서는 신도들이 훨씬 더 맹목적입니다. 그런 그 맹목적인 신도들을 지휘해가지고 자신의 이익을 얻기 위해 동원되는 상황이 된다면 정치의 왜곡은 엄청나게 심각해지고 중세의 암흑기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역사적 위험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정교를 분리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런 맹목적인 신도들이 위에 우리 그 교주 또는 교단의 이익을 위해서 일사불란하게 움직일 수 있는 그런 걸 가지고 거래에 의해서 가입을 하고 거래에 의해서 특정인을 밀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것은 굉장히 우리 정치의 심각한 위기다 이렇게 저는 볼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이것이 만약에 거래에 의한 어떤 조직적인 입당이었다면 저는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되고 그리고 또 범죄로서도 구성이 되는지를 아주 세밀하게 따져봐야 될 부분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관계를 일단 밝힐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데요. 정교 분리란 것은 대한민국 헌법에 보면은 국교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정교는 분리한다라고 하는데 그것은 정치인들이 종교를 끌어오는 것이 문제인 것이지 종교인들이 본인들의 어떤 정치적인 의견을 하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정치 선진국이라고 하는 독일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 민주당, 기민당 같은 경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자유통일당 같은 경우에는 기독교적인 색채를 가진 분들이 어떤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위한 그 모양도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적인 의미, 한마디로
당선돼서 선거를 통해서 의사 표시하는 것은 정교 분리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것입니다. 정교 문제라는 것은 뭐냐면은 국가적 행사를 하는데 거기에서 찬송가를 한다거나 찬불가라는 그런 의미에서의 어떤 정교 분리를 의미하는 것이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는 점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어떻습니까? 당선되고 무슨 선거가 있으면 제일 먼저 정치인들이 찾아가는 것이 어딥니까? 가장 큰 교회, 가장 큰 절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의 합리적 범위 내라고 한다고 하면 그거를 비난할 수는 없다고 봅니다. 지금 법은요. 우리 삶에 있어서 가장 최소입니다. 최소. 법은 최소로 하게 돼 있어요. 왜? 기본권을 제한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최소로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지금 이야기하는 정교 분리는요. 역사적인, 정치적인, 윤리적인 부분을 좀 확장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다는 점을 제가 강조드리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정치 철학적인 부분,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정교 분리가 되지 않는다면 정치는요 망합니다. 이거는 저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지금 조금 전에 이제 평론가님 말씀해주신 대로 만약에 정말 대가성이 있었다면, 그러니까 당원 가입을 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가성에 의해서 당원 가입이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이건 또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게 무슨 대가가 있죠? 말씀드린 것처럼 그런 대가가 있다고 하면 수사를 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뭔가를 이제 그 처벌을 한다고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자꾸 어떤 종교에 있어서 맹목적이라고 하는데 그 종교에서 종교 지도자가 얘기한다고 다 합니까? 그렇게 한다고 해서 그 종교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전부 다 그것에 대해서 투표를 합니까? 그렇다고 하면 그런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문제를 제기를 해야 하는 것이지 가상적으로 그럴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막 10만이 가입했다. 그럼 10만 가입했는데 관련해서 카카오톡 증거 하나 안 나오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의혹을 제기하는 건 좋습니다. 하지만 의혹을 뒷받침할 수 있는 합리적 근거를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 반드시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이게 이 의혹 제기가 우리 최 변호사님이나 제가 한 게 아니잖아요. 굉장히 권력의 핵심부의 내부자가 의혹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수사를 해봐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봅니다. 자. 이제는 국민의힘 그 전당대회 관련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그 여론조사 결과를 하나 보니까요. 차기 당대표 적합도 조사에서 김문수 전 장관을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가장 선호한다. 이런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이 여론에 대해서 두 분 좀 어떻게 보십니까? 먼저 평론가님. 그 국민의힘에 굉장히 건강한 당원들이 많으시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난번 윤석열 피고인이 대통령 시절에 한동훈 대표 선거에서도 한동훈 대표를 뽑을 정도로 굉장히 그 건전한 분들이 많다고 보는데 이 여론조사가 그분들을 좀 호도하고 좌절감을 줄 가능성이 굉장히 있는 여론조사라 굉장히 좀 우려가 되고요. 이 여론조사의 방향으로 가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좌절감이 굉장히 클 것이다. 참 우리 당 망했다. 이런 느낌을 주게 될 것 같아서 걱정입니다. 네, 만약에 지금 뭐 약간 지금 노선이 좀 다른 조경태 의원 또 안철수 의원이 단일화를 한다면 조금 분위기가 바뀔 가능성도 좀 있을까요? 전체적으로 지금 아까 보여주신 그 여론조사 결과의 합을 보면은 결국 김문수 후보님이나 아니면은 그 장동혁 의원입니다. 이런 두 분의 합이 지금 나머지 세 분 정도의 합, 특히 아니면은 조경태 의원이나 안철수 의원의 합보다 월등히 높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느냐? 이것은 뭐 이른바 친윤, 반윤 이런 문제가 아니고 김문수 후보가 바로 직전에 대선 후보로 나와서 대선하는 과정에서 굉장한 어떻게 보면 인지도와 지지도가 확보된 그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마치 예전에 이제 그 2, 3년 전이었죠. 이재명 그 대통령 후보가 낙선한 이후에 바로 어떻게 보면은 지역구를 바꿔서 그 인천에서 당선이 되고 이어서 민주당의 당권에서 걸머지는 이른바 이재명 웨이 이 방식을 지금 그 김문수 후보님이 따라간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은데 그만큼 인지도와 지지도가 굉장히 높고 바로 직전 선거에서 내가 찍었던 사람이 또 나왔네 하는 그런 어떤 그 인식이 강하게 있기 때문에 앞서 나갈 수밖에 없는데 저는 오히려 아까 그 3번 내지 5번 정도에 있는 이 후보들보다는 오히려 장동혁 의원이 얼마나 처음에는 다크호스였습니다만 오히려 1등을 넘보는 그 정도의 어떤 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서의 어떤 김문수 후보와 장동혁 후보가 어떤 식으로 경쟁을 하는가가 그 부분이 어떤 주력으로 나갈 가능성 오히려 높다고 봅니다. 예, 어찌됐든 지금 그 국민의힘의 분위기 자체가 다시 이제 친윤 당이 그렇죠. 되는 거 아니냐, 윤 어게인 뭐 이런 우려도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에 그 국민의힘 당무위에서요, 그 대선 경선 당시 후보 교체 논란으로 논란을 빚었던 권영세 또 이양수 두 의원에 대한 징계를 의결하기도 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오늘 국민의힘 성일존 의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함께 좀 들어보겠습니다. 김문수 후보가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23번인가 2번인가를 단일화하겠다고 약속을 했고 또 그것도 후보가 되는 즉시 한다고 그랬잖아요. 네. 이 약속을 깬 게 김문수 후보입니다. 그럼 이분부터 징계를 하든 책임 추궁을 하든 그부터 문제가 이루어져야지요. 대국민 약속을 했지 않습니까? 윤리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 국민들한테 약속했던 것을 이행하지 않은 후보에 대한 이야기를 그거에 대해서 먼저 짚지 않고 이거를 간다? 김문수 후보 이번 당대표 경선에 나온다는 거잖아요. 그건 어떻게 평가하세요, 그러면? 저는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국민들한테 그렇게 20번이 넘는 약속을 하고 나서도 지금 이 사태를 만드는 장본이 김문수 후보란 말이지요. 그런데 후보는 나서신다고 그러고 지금 지지도가 1등 나오고 있거든요. 그런데 저는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난주에 나왔던 당무감사 결과를 상당히 좀 부정적으로 평가를 하고 있고 오히려 김문수 후보가 이 부분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그 성일종 의원의 얘기는 정치적 윤리적 심판을 얘기하는 것이고요. 그 당무위에서 한 건 뭐냐면 행정행위에 대한 징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 당원 행위에 당규에 대한. 의거해서. 그렇죠, 의거한. 그러니까 권영세, 이양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무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당무 행정 행위를 한 거죠. 그 행위에 대해서 징계를 하는 것에서 대상이 되었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 그러나 이제 권성동 의원이나 김문수 후보 같은 경우는 그런 당무 행정을 직접적으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윤리적 정치적으로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는 이야기 내지는 심판까지 안 가더라도 자숙의 기간이 반성의 기간이 성찰의 기간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그 지난주에 당무감사위 이런 결정이 나왔을 때 권성동 의원은 왜 빠진 건가 이런 반응들도 좀 있었거든요. 이게 법조인당이다 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결국 지금 당무감사를 하면서도 당헌 당규에 비춰서 팩트를 체크를 해봤더니만 비대위에서 이런 결정을 한 것이지 이런 결정을 함에 있어서 쉽게 말하면은 권성동 의원의 도장은 안 들어가 있었다 이런 말인 것이죠. 그런 건 아니겠습니까? 결국은 그 당시에 이제 그 비대위원장이 권영세 의원이었고 그리고 또 그 당시에 사무총장이 이양수 총장이었으니까 그 도장 찍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겠다 이런 부분인데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적 책임을 넘어서 정치적인 책임을 뺀 것에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서 상당히 비판적인 견해가 많습니다. 아마 그 기억을 하실 때가 있습니다. 그와 같은 전후에 당시 권성동 의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알량한 대선 후보 그 자리를 놓고라고 하는 식으로 해서 국민 그 당원들이 뽑은 그 대통령 후보를 굉장히 인격모욕적으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종합적으로 해서 저는 징계 결정을 했던 것이 저는 맞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빠지게 되니까 지금 서로 지금 볼멘 소리를 하는데요. 조금 전에 저는 성일종 의원님이 저와 같이 징계 대상이 김문수다라는 얘기는 실질적으로 권영세 그 비대위원장도 똑같은 얘기를 했습니다만 당헌 당규에 비춰서 그 말이 틀렸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정말 본인의 말씀이 맞다고 한다고 하면은 본인은 저기에서 방송에 나와서 얘기할 것이 아니고 국민의힘 당대표 선거에 나와서 김문수가 틀렸고 내가 맞다라고 하면서 국민의힘 당원들에게 심판을 요청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예.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아침에 민주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박찬대 의원이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이 세 사람을 고발하겠다 이렇게 나섰습니다. 나경원 의원의 반응까지 같이 좀 들어보겠습니다. 오는 8월 3일 제가 당대표로 확정되는 즉시 국민의힘 권영세, 이양수, 권성동 세 의원을 고발하겠습니다. 이들이 벌인 일은 단순한 당내 정치 싸움이 아닙니다. 모두가 잠든 새벽 경선을 조작하고 후보를 바꿔치기 하려 한 막장 사기극이자
내란 동조 세력의 대선 쿠데타였습니다. 윤석열의 방패막이 역할을 한 국민의힘 45명 역시 추가로 고발하겠습니다. 이들은 국가와 헌법의 수호자가 아닌 내란범의 방패가 되었습니다. 45명의 을사오적은 윤석열 체포를 막기 위해 인간띠를 만들고 사법 절차를 무력화시켰습니다. 이것은 내란 동조이며 특수 공무집행 방해죄에 해당합니다. 박찬대 당대표 후보 정말 선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밖에 안 듭니다. 당대표 지금 잘 안 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선거가 어려우니까 강한 발언을 하는데요. 저희는 그 앞에서 막은 적 없습니다. 공수처가 2번 이제 영장 집행한다는데 첫 번째는 국수본에다가 집행 위임했다가 국수본이 이거 우리한테 왜 집행 위임하냐 그래서 거부했던 거고요. 야당을 저렇게 다 그냥 알겠습니다. 괴멸시킨다고 하면 여당 지지율 떨어집니다. 탄핵의 바다를 건널 수 있다. 뭐 이런 일부 의견이 있던데 그 의견은 일부 어떻습니까? 의견이라고 하셨으니까 일부 의견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당내 자, 일단 당대표 경선을 앞두고 박찬대 의원이 계속해서 강경한 발언들을 좀 쏟아내고 있는 이 상황도 좀 어떻게 분석하십니까? 근본적인 원인은 제가 볼 때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국민의힘에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국민의힘이 불법 계엄 이후에 이거를 반성도 안 하고 그거를 극복하려고도 안 하고 하니까 이렇게 정신 못 차리는 정당이 앞으로 민주주의에 위협이 되지 않을까라는 우려와 심판의 어떤 의욕 내지는 그런 마음이 굉장히 간절한 당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을 굉장히 정청래 후보가 선동적으로 끌고 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당대표에 대한 욕심이 강한 후보가 또 그것을 활용해가지고 선동적으로 가다 보니 지금 상황에서 국민의힘에 대한 그런 거를 심판하는 그 심판을 원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그쪽으로 좀 빨려가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안 하면 모르겠지만 한쪽에서 하고 있는 상황에서 뭐 경쟁에 동참하지 않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뭐 어려워서 그렇다까지 표현하는 거는 좀 약간 너무 그 폄하적인 것 같고요. 경쟁을 하는 데 있어서 실질적으로 그런 캠페인이 효과적으로 먹히고 있다는 점에 고민을 한 대응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지금 폄하적이라고 얘기를 해주셨지만 선거가 어려워서 지금 이렇게 쏟아내고 있는 걸까요? 어떻게 좀 보십니까? 저는 나경원 의원님 말씀에 아주 공감합니다. 잘 되면 저렇게 가겠습니까? 보통 보면은 그게 2등 전략이죠. 1등 전략으로서는 1등은 자기 평판 관리하면서 마치 지난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대선 후보가 본인이 여유를 가지고 옷도 어떻게 보면은 평상식으로 편안하게 해서 대화도 어떻게 보면 확장적으로 가는 반면에 2등 전략은 어쨌든 강력하게 공격적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저걸 할 수 있는가? 조건을 걸었잖아요. 내가 당대표가 되면. 그러니까 만만치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지금 자인하는 것이라 하는데요. 하지만 정치에도 금도가 있습니다. 결국 새도 좌와 우와 날개가 있듯이 지금도 한쪽을 본인들이 모든 것을 가지고 다 가겠다 이렇게 될 경우에는 결국 독주를 넘어 독재란 비판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좀 더 긴 호흡으로 본인의 어떤 설령 이번에 당선되면 좋지만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 박찬대 의원은 아직 갈 길이 정치인으로서 구말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너무 하시는 것은 조금 한 템포 쉬시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상일 정치평론가, 최진영 변호사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계속되는 폭염 속에 휴가철을 맞아 바다와 계곡으로 사람들이 몰리고 있는데요. 더 시원한 여름 피서지가 있습니다. 선풍기나 에어컨도 전혀 필요가 없다고 하는데요. 어딜까요? 저희 취재기자가 이색 피서지에 나가 있습니다. 홍성욱 기자. 네, 강원도 정선 화암동굴에 나와 있습니다. 네, 상당히 어둡네요. 얼마나 지금 시원한가요?
네, 마치 냉장고 안에 들어와 있는 듯한 기분이 듭니다. 한여름인데도 이렇게 외투가 필요한 곳이기도 한데요. 제가 나와 있는 곳이 정선 화암동굴이라고 말씀을 좀 드렸는데 동굴 내부 온도가 얼마인지 좀 확인해 보기 위해서 저희가 온도계를 좀 챙겨왔습니다. 현재 온도를 좀 보여드리면요. 현재 온도는 11.3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동굴 밖 온도가 영상 35도를 웃돌았는데요. 지금 이곳과 무려 20도 이상 차이가 크게 나는 겁니다. 동굴 내부를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동굴 내부에 이렇게 넓은 광장처럼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거대한 종류석과 석순의 모습도 보이는데요. 정선 화암동굴 천연기념물이자 국가지질공원이기도 합니다. 일제강점기 금을 캤던 광산이었는데 채굴 과정에서 석회동굴이 발견됐고 이후 관광지로 만들었습니다. 관람이 가능한 동굴 길이는 1,803m입니다. 동굴 전체를 관람하는데 1시간 반 정도 소요되는데요. 동굴 내부가 깜깜하기만 할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반대입니다. 수억 년 동안 셀 수 없이 떨어진 물방울로 다양한 석순과 석주, 종류관이 탄생했습니다. 형형색색의 화려한 모습은 탐방객들의 시선을 사로잡습니다. 눈길 닿는 곳마다 사진 명소가 되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동굴 내부 온도는 10도 안팎으로 시원하다 못해 추위를 느낄 정도입니다. 방문하시려면 긴 소매 옷이나 담요가 필수품입니다. 필서 1번지 강원도로 여름휴가 많이 오시는데요. 강원도에는 이곳 화암동굴을 비롯해 모두 8곳의 천연 동굴 관광지가 있습니다. 푹푹 찌는 무더위 피해 가족, 친구, 연인과 함께 한 번쯤 방문해 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원도 정선 화암동굴에서 YTN 홍서옥입니다. 요즘 같은 불볕더위에 바깥에 차를 오래 세워두면 실내 온도가 최고 90도까지 치솟는 거로 나타났습니다. 실외 주차 시에는 창문을 약간 열어놓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는 게 좋은데요. 보조 배터리 등은 방치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어 차에서 치워야 합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폭염으로 차량 화재 위험도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여름철 자동차 화재는 평소보다 최대 20%까지 증가하는데 실제로 직사광선에 노출된 차량 실내 온도는 90도까지 치솟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고온 환경에서는 스마트폰과 보조 배터리, 일회용 라이터 등의 폭발, 화재 위험이 커지는 만큼 이런 물건들을 차 안에 방치하면 안 됩니다. 실외 주차할 때 차량 실내 온도를 낮추려면 창문을 약간 열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한국교통안전공단 실험 결과 창문을 약간 열어놓으면 대쉬보드 온도가 6도, 실내 온도가 5도 내려가고 햇빛 가리개를 사용하면 대쉬보드 온도는 20도, 실내 온도는 2도 정도 내려갔습니다. 불가피하게 실외에 주차할 때는 유리창 면적이 적은 뒤쪽이 햇빛을 받도록 주차하는 게 실내 온도를 낮추는 데 효과적입니다. 오랜 시간 실외 주차를 해 차량 실내 온도가 높아졌다면 조수석 창문을 열고 운전석 문을 여러 번 여닫는 게 효과적입니다. 주행할 때는 운전석 창문과 뒤쪽 대각선 창문을 여는 편이 좋습니다. 주행 시에는 대각선으로 창문을 열어두면 공기 압력차를 활용하여 효과적으로 실내 열기를 외부로 배출할 수 있습니다. 장거리 운행을 한다면 엔진오일 누유와 냉각계통 이상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합니다. YTN 최두입니다. 인천 맨홀 사고로 노동자 2명이 숨진 뒤 이재명 대통령이 일터의 죽음을 멈출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지시했지만 한 달도 되지 않아 또다시 맨홀에서 일하던 노동자들이 숨졌습니다. 무더운 여름철에 사고가 집중되는 만큼 특별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현정 기자입니다. 소방대원들이 맨홀 안으로 로프를 내리고 분주하게 움직입니다. 그제 오후 서울 가산동 상수도 누수공사 현장에서 작업하던 70대 노동자 2명이 질식해 쓰러졌습니다. 심정지 상태로 발견된 한 명은 결국 숨졌고 다른 한 명은 의식을 되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앞서 지난 6일 인천 병방동 맨홀에서 노동자 2명이 가스 중독으로 숨진 데 이어 23일에는 경기 평택에서 맨홀 안 청소를 하던 노동자 2명이 의식 저하로 쓰러졌다 구조됐습니다. 한 달도 안 되는 기간에 비슷한 사고가 3건이나 잇따른 겁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여름에 맨홀이나 정화조 등 밀폐 공간 가스 중독 사고가 많은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지난 10년 동안 산업 현장의 질식 사고 피해자는 298명. 이 가운데 40%가 넘는 126명이 숨졌습니다.
또 질식 사망자의 30% 이상은 여름철인 6월에서 8월 사이 발생했습니다. 기온이 올라가면 유해가스 발생률이 높아져 사고 위험도 더 커지는 겁니다. 폭염이라든지 날씨가 실외 온도가 높다 보니까 거기에 따라 산소농이 부족하다 보니까 바로 호흡곤란이 이제 오게 되고 바로 이제 사망까지 갈 수가 있는 이런 부분이거든요. 앞서 정부는 인천 맨홀 사고 이후 질식재해 고위험 사업장에 대해 긴급 점검을 실시하고 밀폐 공간 관리 실태를 종합적으로 파악해 예방 대책을 수립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록적인 폭염 속 노동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관리 감독 강화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이현정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오늘 국무회의에서 끊이지 않는 산업재해 사고를 질타하며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됐으면 좋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에게는 일정 기간이 지나도 사고가 줄지 않으면 직을 걸라고까지 했는데요. 이 대통령의 국무회의 발언 직접 들어보시죠. 어제 보니까 포스코 ENC라는 회사에서 올해 들어서 5번째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했다고 합니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후진적인 산재를 영구적으로 추방해야 합니다. 연간 10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이 일하다 죽는다고 하는 게 이게 올해가 산재 사망 근절 원년이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사람 목숨을 지키는 특공대다 이렇게 생각하고 정말로 철저하게 단속해야 됩니다. 직을 걸겠습니다. 네, 진짜로. 이번에 이거 해가 상당 기간이 지나도 산재가 안 줄어들면 진짜 직을 거십시오. 국세청이 소액주주 등 투자자에게 손해를 끼치는 주식시장 불공정 탈세 기업 27곳에 대해 세무조사에 착수했습니다. 이번 조사 대상은 주가 조작 목적의 허위 공시기업, 먹튀 전문기업 사냥꾼, 상장기업 사유화로 사익을 편취한 지배주주 등 주식시장에서 소액주주의 이익을 침해한 기업들입니다. 대주주인 시세조종 세력들은 조합원 정보가 노출되지 않는 투자 조합을 설립해 친인척이나 지인 명의로 주식을 분산 취득한 후 주식을 매도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거로 드러났습니다. 전 애인을 자신의 집에 가두고 협박한 혐의를 받는 전직 경찰관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서울 노원경찰서는 오늘 새벽 1시 반쯤 특수협박, 감금 등의 혐의를 받는 60대 전직 경찰관 A씨를 경기 과천시에서 긴급 체포했습니다. A씨는 어젯밤 전 애인 50대 여성 B씨를 서울 상계동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 나오지 말라는 취지로 협박하고 감금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A씨가 B씨를 물리적으로 결박하는 등의 방식으로 감금한 것은 아니라면서도 심리적인 압박을 통해 사실상 감금한 거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어젯밤 9시 10분쯤 충북 충주시 대소원면의 한 화학 공장에서 30대 노동자 A씨가 5m 높이의 탱크 내부로 추락했습니다. 이 사고로 A씨가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옮겨졌지만 끝내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A씨는 화학물질을 보관하던 탱크를 청소하던 거로 알려졌습니다. 어젯밤 11시 20분쯤 전남 영암군 삼호읍 HD 현대삼호 조선소 지하 공동구에서 화재가 발생해 9시간 만에 초기 진화됐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으며 소방당국은 잔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불이 난 지하 공동구는 전력과 수도 등을 HD 현대사모에 공급하는 시설로 이번 화재로 조선소 내부 전력 공급이 중단된 거로 알려졌습니다. HD 현대사모는 현재 2주간 여름철 집단 휴가에 들어갔지만 휴가가 끝나더라도 생산 기반이 소실된 탓에 당장 조업은 어려울 거로 보입니다. 미국과의 관세 협상 시한을 사흘 앞두고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미국으로 출국했습니다.
국무총리는 모레 스콧 베센트 미 재무장관과 만나 관세 담판을 지을 예정인데요. 어떤 전략을 갖고 방미길에 올랐는지 국무총리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가서 한국이 준비하고 있는 프로그램 그리고 한국의 상황을 잘 설명하고 또한 조선업 등 한미 간에 중장기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분야에 대해서도 잘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국익을 중심으로 한미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그런 협상안이 마련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한 현지에서 지금 협상에 임하고 있는 산업부 장관 그리고 통상교섭본부장과 현지 상황을 잘 파악하고 총력 대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협상 카드로 우리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의약품과 반도체에 대한 관세 카드를 꺼내들며 압박의 강도를 높여가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선산업협력 등 역제한 카드로 대응하고 있는데 한미 간 협상 분위기는 현재까지는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이승윤 특파원입니다.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우르줄라 폰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의약품에 대한 15% 관세 반영을 놓고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약품에 대한 최대 200%의 관세를 별도의 카드로 쓰겠다는 보관인 것으로 풀이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일 합의에서 자동차 관세를 15%로 낮추는 등 그동안 협상 불가 영역이었던 품목별 관세를 협상 카드로 적극 활용하고 있습니다. 의약품과 자동차 대미 수출이 많은 한국으로선 미국과의 막판 협상에서 상호 관세율 조정과 함께 품목별 관세율 조정이 가능해진 건 호재입니다. 하지만 이에 상응하는 양보를 해야 한다는 게 부담입니다. They're agreeing to open up their countries to trade at zero tariff. So that's a very big factor. Opening up their countries, all of the countries will be opened up to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t zero tariff. 게다가 협상 파트너인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이 한국의 주요 대미 수출 품목인 반도체에 대한 관세를 언급하면서 압박은 한층 강해졌습니다. 철강 관세를 가전제품에 적용한 것처럼 반도체 관세를 또 다른 주력 수출 품목인 스마트폰에 적용할 가능성이 있는 것도 부담입니다. 실제로 미국은 일본, EU와의 합의를 토대로 한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규칙을 새로 만들면서 우리 측과 제안을 주고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에 우리 정부는 조선 등 미국이 원하는 산업 분야 협력을 역제한 카드로 활용하며 응수하고 있는데 미국과의 협상 분위기는 현재까지 고압적이지 않고 괜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뉴욕에서 YTN 이승윤입니다. 김정관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이 스코틀랜드를 찾아 관세협상 막판 총력전에 나섰습니다. 삼성전자는 테슬라와 약 23조 원에 달하는 계약을 체결하며 주가가 11개월 만에 7만 원을 넘겼는데요.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 관련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자, 어떻게 보면 지금 우리 정부의 최대 현안이 한미 관세 협상으로 떠오르는 형국인데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아직 합의를 안 한 국가들의 상호 관세율이 15에서 20%의 관세율로 매겨질 거다 이렇게 말을 했네요.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정말로 이제 골프 치다가 정신이 나갔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 왜냐? 아니 합의를 하지 않았는데 예. 상호 관세 15에서 20%를 매기겠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이미 합의한 국가들은 뭐가 되죠? 이미 합의한 국가들 영국 제외하면 6개 국가의 최저가 15, 많게는 20%를 받았어요. 예. 수백조, 수천조 투자하고 민간 품목 개방했는데 최저. 그러네요. 유럽연합과 일본이 15% 받았는데 아니 지금 협의하지 않은 국가들에 대해서 15, 둘 중에 하나, 20을 주겠다라는 얘기를 하니까 야 정말로 이제 좀
멘붕이 올 수밖에 없는 얘기인데, 근데 트럼프의 성정상 그때 말이 좀 달라요. 그러니까 또 바뀔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보면 50여 개 국가와 지금 어쨌든 이제 관세 협상을 진행 중에 있고, 지금 합의한 국가는 6개밖에 안 됩니다. 네. 지금 EU, 일본, 영국, 베트남, 필리핀, 인도네시아 정도예요. 그리고 세계에서 5개 정도의 국가가 합의에 좀 근접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는 뭐 여기에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지금 이 얘기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는 얘기예요. 합의해야 될 국가들이, 논의해야 될 국가들이 많으니까 중국은 지금 협의에 들어가지 않았어요. 예. 3차 고위급 협상 전인데도 불구하고 외신을 통해서 3개월 또 유해 얘기가 나오는 걸 보면, 아하, 트럼프 이스 타코 또 한 번 유해 가능성을 이제 예고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자, 이런 상황 속에서 김정관 산자부 장관이 스코틀랜드까지 방문해서 지금 막판 협상 총력전에 나섰거든요. 우리나라가 어떤 협상 카드 내놓을 수 있을까요? 정말 이제 숨바꼭질하는 것도 아니고 출국 1시간 전에 이메일로, 그러니까요. 그것도 이제 자신의 개인 일정을 이유로 만남 불발 취소 통보했는데, 오늘 뭐 구윤철 경제부총리 어쨌든 워싱턴으로 향합니다.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마지막 날이에요. 7월 31일, 예. 8월 1일 D-Day 하루 전에 전 단판 성격의 1:1 협상을 하고, 특히 이제 김정관 장관은 계속해서 미국에 체류해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과 지금 회의하고 있어요. 예. 사저까지 찾아가서 이틀 동안 회의했고요. 예. 다 안 끝나니까 지금 하워드 장관이 스코틀랜드로 이제 출장을 가니 거기까지 따라갔습니다. 따라갔는데 뭐 목마른 사람이 이제 우물 판다고 스코틀랜드에서도 계속해서 협의를 이어가고 있는데, 그나마 현지에서 들리는 반가운 소식은 뭐냐? 미국 측이 한국이 제시했던 K조선 협력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 정부가 아마 일본도 갖고 있지 않은 이 K조선이라는 이제 히든 카드를 가지고서 조선업 협력 강화를 바탕으로 다양한 이제 카드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요. 어쨌든 D-Day 넘기기 전에 합의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그 말씀해주신 조선을 비롯해서 뭐 투자나 방위비 같은 걸로 최종談판에 나설 걸로 보이는데, 자, 이걸로 좀 설득할 수 있을지도 궁금하네요. 앞서서 이제 6개 국가가 합의에 이제 다다랐는데, 예. 관세 말씀드렸습니다만 양보한 것들을 보게 되면 어마어마합니다. 예. 투자 금액은 넘사벽이에요. 지금 EU의 경우에는 6천억 달러, 예. 거기다가 7,500달러, 1,000조 넘게 에너지 구매는 별도고요. 예. 또 가장 이제 비교가 가능한 일본의 경우에는 5,500억 달러예요. 이제 760조 원입니다. 우리나라 한 해 예산을 웃도는 수준이기 때문에 예. 당초 이제 미국도 우리한테 4천억 달러를 가이드라인으로 투자해라라고 제시한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준비한 건 이제 4대 기업을 포함해서 한 1,000억 달러, 여기다 이제 플러스 알파는 한 플랜 B 정도로 갖고 간 것 같은데, 대신에 이러다 보니까 앞서 합의한 국가들 대부분 민간 품목인 쌀 시장 개방했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그동안은 쌀하고 30개월령 쇠고기는 레드라인으로 설정했지만 이것까지도 대통령실은 상수로 두겠다라는 거고요. 예. 그러면서 지금 뭐 제조업 분야 협력 카드를 강화하면서 자동차 품목별 관세, 상호 관세 인하를 요구하고 있는데, 문제는 뭐 어쨌든 우여곡절 끝에 31일 한미 재무장관 이제 회담이 예정이 돼 있는데, 뭐 이외에도 뭐 알래스카 프로젝트 참여라든가 올레인 플랜법이 이제 입법을 중단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정밀주도 해외 반출과 같은 미국이 요구하고 있는 비관세 장벽까지도 우리는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예. 과연 이걸 트럼프가 과연 만족할지 여부가 관건입니다. 거기에 더해서 이제 쌀과 소고기를 개방한다면 농민단체 반발들이 이만저만이 아닐 텐데, 좀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 같은 게 있을까요? 사실 트럼프가 정말로 대단한 게 청정 강국 호주까지 뚫었어요. 호주가 20여 년 만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합니다. 예. 그러면서 SNS에 뭐라고 적었느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는 국가 3개를 꼽았어요. 한국, 예. 러시아, 벨라루스. 러시아, 벨라루스는 적성국이에요. 예. 한국만 콕 집어서 얘기한 겁니다. 자,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대통령실이 이제 협상 품목 안에 농산물도 포함됐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거든요. 예. 그래서 물론 뭐 쌀인지 쇠고기인지 구체적인 언급은 안 했지만 그동안은 그건 레드라인, 그리고 이제
그나마 뭐 에탄올용 뭐 옥수수라든가 블루베리라든가 사과, 감자 같은 유전자 변형 농작물까지도 수입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이 카드로 안 된다라고 이제 본 겁니다. 그러다 보니 지금 뭐 농민단체 여당 일부에서도 반대가 좀 심해요. 예.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 이게 사실은 실리를 회복하면서 수출을 위해서는 농업이 좀 희생해야 된다는 여론 설득이 관건인데 아마 과거에도 지금 FTA처럼 이제 쇠고기를 개방했을 당시에 썼던 것들이 좀 있습니다. 저금리에 융자를 해준다든가 아니면 시설을 좀 현대한다든가 아니면 농가 직불제를 한다든가 이런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예. 그게 사실 도입은 됐지만 지금은 대부분 종료됐거나 축소가 됐기 때문에 아마 이런 방안을 아마 이제 피해에 맞춰서 피해 경우에 맞춘 보완 대책을 재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렇게 힘든 상황 속에서 재계도 나섰습니다. 김동관 하나그룹 부회장도 미국으로 출국을 했다는데 어느 정도 도움이 될까요? 우리가 한미 관세 협상의 지렛대로 일본도 없는 K조선, 그래서 메가가 아니라 마스가 예. 쉽빌딩, 조선을 중간에 넣었어요. 예. 미국 조선업 재건을 해주겠다라는 의미인데요. 여기에는 무너져가는 사실 미국 조선업 우리 민간 기업이 해야 되거든요. 민간 기업이 가서 미국 이 허물어진 조선업을 인수하고 거기다 기술 이전해주고 인력 양성하겠다. 거기에 필요한 투자가 있다면 이것도 대출 보증을 통해서 금융 패키지로 일괄 수십조 원의 패키지를 제공하겠다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 하워드 상무장관이 이 프로포즈를 받고서 굉장히 긍정적 반응을 보였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 지금 사실은 하나가 최전선에 있어요. 하나그룹이 지금 대미 투자를 통해서 실제로 2024년 미국의 필리조선을 인수했어요. 거기 폐허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직접 가서 다 갈아엎어야 되는 수준이거든요. 거기엔 1,400억 원 이상을 투자를 했기 때문에 김동관 하나 부회장이 어쨌든 한미 관세 지원을 위해서 방미를 한 건 이런 이제 기존에 투자했던 민간 기업이 감효로 해서 조선업 기반의 좀 협력 파트너사로서 어떤 신뢰성을 좀 더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자, 어쨌거나 지금 우리 정부가 15% 관세율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 못 미쳤을 때 그럴 때 우리 경제에 어떤 타격이 있을까요? 우린 그동안 한미 FTA를 이유로 한국에서 만들어진 모든 제품이 관세 없이 갔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25% 상호 관세를 붙어 있고 거기다가 이번 합의한 국가들 가운데서도 품목별 관세, 이 철강이나 알루미늄 관세 50%는 내리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예. 자, 그러다 보니 대외경제정책연구원의 보고를 보게 되면 상호 관세가 25%가 그대로 유지가 되면 우리나라의 GDP가 최대 0.4%포인트 경제 성장률이 낮아질 수 있다. 거의 9조 원이 증발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데요. 지난 올해 한국은행이 올해 우리나라 성장률 0.8%. 이번 2차 추경했잖아요. 예. 그래서 플러스 0.1이에요. 근데 거기에 0.4%를 빼오면 사실상 제로 성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마 특히 이 수치는 일본이 지금 낮아졌잖아요. 관세가 종전에 25에서 15로 낮아진 게 반영이 안 됐기 때문에 아마 일본의 낮아진 관세를 고려하게 되면 중장기적으로 우리나라에 미치는 경제 파급 효과는 뭐 최악의 시나리오긴 합니다만 상당히 좀 커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뭐 협상 결과에 따라 기업들의 경쟁력에도 차이가 날 것 같은데 특히 자동차 부문도 좀 걱정이에요. 맞습니다. 지금 미국 자동차 시장에서 가장 많이 이제 경쟁하고 있는 수입차가 바로 일본, 한국, 유럽연합이에요. 예. 그 중에서도 사실 일본과는 가장 경합도가 좀 심하고요. 그런데 우리는 그동안 한미 FTA로 한국에서 만들었던 자동차도 관세 없이 갔어요. 근데 유럽이나 이제 일본의 경우에는 자국에서 만든 자동차 수입산으로 불려서 2.5% 관세를 매겼습니다. 그런데 둘 다 똑같이 15%로 낮아졌고요. 우리는 25%예요. 예. 그러다 보니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게 사실은 자동차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는데요. 실제로 자동차 관세가 25%가 4월 3일부터 적용이 됐기 때문에 지금 2분기 이제 현대차, 기아차 실적을 보니 영업이익이 20%가량 줄었어요. 그런데 사실상 8월부터 이제 자동차 관세 낮춰지지 않고 25%가 유지가 된다면 아마 상반기, 하반기에만 한 6조 원 그리고 연간 한 12조 원 정도의 지금 타격이 좀 불가피하고 자동차는 소재, 부품, 장비가 같이 갑니다. 한 개의 자동차를 만들기 위해서 2만여 개의 이제 이 부품 회사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아마 지역 경제 그리고 이제 부품, 중소, 중견 기업들의 피해가 더 클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예.
자, 그런 피해까지 좀 가지 않기를 바라면서 국내 경제도 좀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테슬라랑 지금 약 23조 원 규모의 공급 계약을 맺었어요. 그러면서 지금 11개월 만에 7만 원대로 복구했거든요. 향후 전망 어떻게 하세요? 정말로 이제 개인 투자자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주식인데 어제 오늘도 주가 좀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요.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가 지금 그 테슬라로부터 약 23조 원, 165억 달러의 파운드리예요. 메모리와는 좀 다릅니다. 이 파운드리 위탁 생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게 사실은 지금 제품이 나오는 게 아니라 2027년, 2028년 나온 신제품을 선도 구매했다라는 겁니다. 이게 삼성전자 지난해 전체 매출이 한 7.6%이고 8년간 장기 계약이거든요. 단일 계약 규모로는 역대 최대 규모인데 사실 이런 계약사항은 공시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비공개가 원칙이에요. 근데 입이 근질근질한 테슬라의 CEO가 머스크가 트윗을 통해서 지금 165억 달러의 이제 지원 금액은 최소치일 뿐 앞으로 몇 배나 더 큰 금액이 더 커질 수 있다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사실 삼성전자는 지금 미국 텍사스 주에다가 이제 패밀리스 공장 지고 있어, 파운드리 공장을 짓고 있는데 여기에 2나노 공정 기술이 접목이 되는데 2나노 공정이 왜 중요하냐? 이거 할 수 있는 데가 대만의 TSMC, 삼성전자 둘 개밖에 없어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이게 수율, 품질이 어디가 좋으냐? 사실은 TSMC가 좋으니까 고객들이 모두 다 TSMC로 줄 섰어요. 근데 2나노 공정이 어느 정도냐? 머리카락 한 개 굵기의 3만 분의 1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극한 초미세 공정에서 수율이 최근에 높아졌어요. 삼성이 그동안 20-30%에 머물던 이 품질을 60%까지 끌어올리니 야, TSMC에 줄 서는 게 너무 길다, 대기가 너무 길어지니 테슬라의 경우에는 삼성전자로 갈아탄 겁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권의 이자 놀이에 대해 비판을 했습니다. 지금 국내 4대 금융그룹이 역대 최대 실적을 갈아치웠는데 이를 두고 이제 이재명 대통령이 투자 확대에도 좀 신경을 써라 이렇게 메시지를 냈거든요. 맞습니다. 사실은 늘상 있었던 얘기예요. 우리가 이제 예대마진 차 커서 이자 장사한다, 배불린다, 그러면서 성과급 잔치한다라는 얘기했는데 상반기 뚜껑을 열어보니 국내 4대 금융그룹의 이자 장사로 벌어들인 이익만 21조 원, 당기 순이익이 10조 원, 사상 최대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날수록, 주택담보대출이 늘어날수록 굉장히 배불리는 양상이거든요. 그래서 이재명 대통령이 지금 예대금리차 통해서 손쉽게 수익을 내고 있다. 이자 장사를 비판하자 금융당국이 긴급하게 간담회를 소집했고요. 금융권이 그래서 이제 그렇다면 건설적인 방향으로 투자하겠다라는 겁니다. 100조 원에 달하는 민간 첨단산업 펀드를 참여하고 그다음에 주택담보대출이 아니라 기업 소상공인 대출로 전환하겠다라는 건데요. 물론 뭐 굉장히 돈 잘 버는 이제 이런 금융사에 대한 이제 정권 초반에 이런 이제 강도 높은 이제 압력도 있는데 어제 사실은 금융주가 일제히 주가 내렸어요. 그래서 8% 가까이 급락을 하니까 사실 금융주는 주주가 있잖아요. 대주주 입장에서는 아니 지금 금융당국이 그동안에 이제 가계대출 규제 명목으로 금리 인하를 막아왔는데 그러다 보니 이제 배불린 이자 수익이 난 건데 이게 또 한 번 관치 금융이 나온 결과를 또 한 번 이제 짓누르면서 이제 금융권의 팔비틀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이제 지적도 있습니다. 자, 지금 은행들이 주담대 대출로도 많은 이자 수익을 얻어왔는데 이런 경고가 나온 만큼 대출에도 어떻게 보면 좀 전략의 수정이 있을까요? 맞습니다. 이자놀이 경고가 나왔기 때문에 어쨌든 주택담보대출은 상당히 좀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소상공인 대출, 기업 대출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는데 아마 이제 기업 대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평가 시스템도 좀 개편할 것으로 보이고 이런 이제 자율적 대응보다는 사실 이런 게 정부가 압박해서 했다라는 점에 있어서 이게 정책의 어떤 신뢰성, 장기 지속성 면에서는 좀 의문이 되지만 어쨌든 이제 금융권도 이제 비이자 수익을 좀 늘릴 수 있는 투자 쪽으로 눈을 돌릴 만한 어떤 이제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이인철 참좋은경제연구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이재명 정부 들어 처음으로 대남 메시지를 내놓은 북한이 곧바로 미국을 향해서도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친분은 인정하면서도 비핵화 협상 가능성은 일축했는데
핵 군축 협상을 염두에 둔 거란 분석도 나옵니다. 이종원 기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이 대남 담화에 이어 대미 담화를 내놨습니다. 김 부부장은 비핵화가 의제로 올랐던 과거 북미 정상회담 당시와는 상황이 전혀 다르다며 핵보유국 지위를 부정하려는 그 어떤 시도도 철저히 배격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을 향해 핵을 보유한 두 국가의 대결이 서로에게 이롭진 않을 것이라고 위협하며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북미 정상 간의 친분도 언급했습니다. 개인적인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이를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선상에 놓는 것은 상대에 대한 우롱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실패한 과거에만 집착하면 북미 사이의 만남은 미국 측의 희망으로만 남게 될 거라고도 말했습니다. 북한의 이번 대미 담화는 무엇보다 대남 담화에 이어 곧바로 발표된 점이 주목됩니다. 이재명 정부의 화해 기조와 트럼프의 대화 의지를 활용해 유리한 조건을 얻으려는 전략으로 협상의 여지를 열어두고 그 가능성을 탐색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특히 새로운 사고를 언급하며 구체적인 대화 조건을 제시한 건 과거와는 차별화된 점입니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여동생 김여정 부부장을 통해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핵 보유국 지위를 전제로 한 사실상 핵 군축 협상을 제안한 점에서 매우 주목할 담화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의 이 같은 요구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입니다. 핵 보유국 인정이 비확산 체제는 물론 동맹 신뢰를 훼손하고 한국과 일본의 핵무장 논의까지 촉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북한의 담화 발표 직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은 여전히 북한 비핵화를 위해 김정은 위원장과 대화하고 싶어 한다는 입장만을 밝혔습니다. 북미 대화 가능성은 열려 있지만 북한은 당분간 북러 밀착과 북중 관계 개선에 힘을 쏟으며 유리한 조건을 기다리는 전략으로 나설 전망입니다. YTN 이종원입니다. 현재 서울은 기온이 35도 안팎으로 치솟으며 극심한 폭염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햇볕에 한껏 달아오른 아스팔트와는 달리 제가 나와 있는 이곳 도심폭포에서는 시원한 물줄기 덕에 체감온도가 1, 2도가량 더 낮아지는 기분인데요. 쏟아지는 시원한 폭포 소리에 더위도 잊은 듯 시민들은 그늘에 앉아서 여유를 즐기는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현재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경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 용인 기흥구가 38.1도로 사람 체온보다도 높고요. 경기 안성 서운면이 37.7도, 정선이 37.1도 등 그 밖의 지역에서도 35도를 웃돌며 극심한 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높은 기온에 대기가 불안정해지면서 오늘 서울 등 중부 일부와 전북 북부에는 오후부터 저녁 사이 5에서 50mm의 소나기가 지날 수 있겠습니다. 남은 한 주도 맑은 가운데 전국적으로 35도를 웃도는 더위는 계속될 전망입니다. 계속해서 온열 질환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오늘도 남해안과 제주도 해안을 중심으로는 너울성 파도가 높게 일겠습니다. 휴가철 맞아 해수욕장 찾으신다면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홍제폭포에서 YTN 정수현입니다. 이상으로 화요일 뉴스나우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